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셋 수시시험 추가 강의 특강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국제 경제 분야를 좀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제 경제는요, 크게 국제 무역론과 국제 금융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국제 무역론은요, 말 그대로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고요. 국제 금융론은요, 주로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제경제학에서 국제무역론 파트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강의는요,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따로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지금부터 제가 강의하는 것들을 함께 좀 적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전체 개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론의 개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무역론에서 가장 먼저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요, 강의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 왜 무역이 발생하는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역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 무역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무역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절대 우위론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했던 비교 우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 우위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무역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알고 나면요. 그럼 실제 무역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무역이 발생할 때 수출하는 사람들과 수입하는 사람들, 즉 교역하는 두 개의 국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어요. 그럼 A 국가가 B 국가한테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이렇게 수출하고 B 국가는 A 국가한테 이렇게 쌀이라는 걸 수출을 합니다. 그럼 보통 A 국가 스마트폰 하나 수출할 때 B 국가는 쌀을 예를 들어서 10가마니 수출한다. 이렇게 한다라고 해보죠. 스마트폰 하나에 쌀 10가마니. 그러면 왜 스마트폰 하나에 쌀이 10가마니 오는지, 쌀도 한 가마니가 아니라 왜 이렇게 더 많이 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두 번째, 무역이 실제로 발생할 때 어떤 상태로, 어떤 컨디션 상태로 교역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바로 교역 조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교역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교육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요. 이 교육 조건을 통해 자유무역이 계속 이루어지면요. 어떻게 되냐? 선진국의 경우에는요, 계속 좋아집니다. 그런데 후진국의 경우에는 좀 나빠져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무역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후진국은요, 자신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자유무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정책이 펼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무역정책론이라고 합니다. 무역정책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보호무역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보호무역주의. 그래서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자유무역에서는 결론이 이거예요.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라면 결국 서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역 자유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역 자유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무역론에 대한 국제무역론에 대한 전체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럼 하나씩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무역의 발생 원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역의 발생 원인. 1번 무역의 발생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발생 원인. 자, 무역의 발생 원인에는요. 첫 번째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절대 우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우위론.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거냐?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절대 우위에 의해서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표가 하나 있어요. 자, 이런 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놓으면요. 자, 예를 들어 여기가 한국이고요. 여기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X제와 Y제를 생산한다고 할게요. 한국은 X제 하나를 생산하는데 사람이 1명 들어가고요. 미국은 2명 들어갑니다. 반면에 한국은 Y제 하나를 생산하는데 2명이 사용되고요. 미국은 1명이 필요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오로지 X제와 Y제 두 제화만 생산을 하는데 이 제화 생산에 노동력이 각각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if 만약에
무역전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무역전 상황. 자, 무역전에 한국과 미국이요. 각각 XJ와 YJ를 각각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XJ와 YJ를 몇 개씩, 예를 들어 10개씩 생산했다고 할게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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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렇게 생산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보시면요. 한국과 미국이 각각 XJ, YJ를 10개씩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총 노동력이 몇 명이냐? 30명이 됩니다. 왜 그래요? 잘 보세요. 한국이 XJ 하나를 생산하는데 노동력이 하나 들죠. YJ 하나를 생산하는데 노동력이 2개 들어갑니다. 그럼 XJ 10개 생산하는데 노동력 10개. 그 다음 YJ 10개 생산하는데 노동력 20개. 합치면 몇 개예요? 그래요. 30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각각 노동력 30명씩 보유한 상태에서 XJ와 YJ를 각각 10개씩 이렇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역전의 상황에서요. 이 두 나라가 생산을 특화합니다. 생산을 특화해요. 생산 특화. 자, 생산 특화. 뭐에 의해서 생산 특화하냐면요. 보세요. by 절대우위에 의해서 이러한 생산을 특화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절대우위입니다. 여기는. 무슨 말인지 보세요. 한국은 미국보다 XJ 생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맞습니까? 한국은 XJ 하나를 생산하는데 노동력 하나밖에 없는데 미국은 XJ 하나를 생산하는데 총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 다음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요. YJ 생산이 한국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런 상황이 뭐냐? 바로 한국은 미국의 XJ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고 하고요. 미국은 YJ 생산에 한국보다 절대 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각각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이 노동력을 집중 투자하는 걸 우리는 생산 특화라고 해요. 그럼 볼게요. 한국은 뭐에 생산을 특화하냐? 자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절대 우위에 있는 XJ 생산만 하고요. 그 다음 미국은 YJ 생산만 하게 될 겁니다. 볼게요. 각각 노동력이 30명이기 때문에 한국은 XJ 생산에 총 노동력을 투입하게 되면요. 몇 개를 생산할 수 있겠냐? 그래요. XJ 하나에 노동력 하나가 필요하니까 총 30개 XJ를 생산할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네요. 총 노동력 30명을요. YJ 생산에 모두 다 투입을 하게 되면요. YJ 30개가 생산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산을 하고 난 후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이제 무역을 합니다. 실제로 무역을 개시해봐요. 무역 개시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육 조건이 우리 지금 다음에 배우게 될 건데 교역 조건이 그냥 제가 임의로 교역 조건이 XJ, YJ를 1대1로 이렇게 교환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되냐? XJ, YJ가 있을 때, 자, 한국은 XJ를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이걸 미국에다 판매할 겁니다. 반대로 미국은 YJ를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이걸 한국에 판매하겠죠. 그럼 YJ와 XJ를 하나씩 서로 교환하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XJ, YJ를 몇 개씩 보유하게 되냐면요. 최종적으로 15개, 15개, 미국도 15개, 15개 이렇게 보유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역 전에는요,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각각 XJ, YJ를 10개씩 보유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대 우위, 자신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그 상대 나라보다 더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우위에 있는 이런 생산을 할 수 있는 제품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생산을 해서 서로 무역을 해보니까 결국 15개, 15개로 무역 전보다 훨씬 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각각 자신들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보유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다 이익이 되고 있네요. 바로 이게 뭐냐? 절대 우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무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왜 발생하냐? 한국과 미국이 각각 생산에 다른 나라보다 절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생산을 특화해서 그래서 나중에 무역을 하게 되면요. 훨씬 더 양국에 모두 다 이익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발전된 이론이 뭐냐? 바로 두 번째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입니다. 사실상 현대 무역 이론에서 가장 초석이 되고 있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교 우위론 한번 볼게요. 비교 우위론은요.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 절대 우위론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여기에 여기 한국이 있고요.
여기 미국이 있고 여기 XJ, YJ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XJ 하나를 생산하는데 노동력 1명이 들고요. YJ는 2명이 듭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좀 달라졌어요. 미국은 XJ 하나를 생산하는데 노동력이 10명이 필요하고요. YJ 하나를 생산하는데 노동력이 총 4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무역전에 한국과 미국이 동일하게 XJ와 YJ를 각각 10개씩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자국에서 10개씩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이 XJ를 각각 10개씩 생산한다면 한국의 노동력은 총 몇 명이냐? 30명이 되고 미국은 총 140명이 될 겁니다. 왜? XJ 10개, YJ 10개를 생산하면 XJ 하나의 노동력이 하나, YJ에 2개씩 들어가니까 10개, 10개면 총 30개의 노동력이 있어야 이렇게 10개씩 생산할 수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네요. XJ 10개, YJ 10개를 생산하려면 XJ 하나를 생산하는데 노동력이 10개 필요하고 YJ 하나를 생산하는데 노동력이 4개 필요하기 때문에 10개씩 생산하려면 총 140명의 노동력이 필요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의 문제점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있는데요. 한국은요, XJ 생산에 미국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네요. 또 한국은요, 미국보다 YJ 생산에도요, 미국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한국은 XJ 생산에 있어서 미국보다 절대 우위에 있고 또 YJ 생산에 있어서도 한국은 미국보다 절대 우위에 있네요. 이렇게 한국이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절대 우위가 발생해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이 발생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아담 스미스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리카르도는요. 이렇게 한국이 모든 제품에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해도 그래도 무역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 바로 비교 우위론입니다. 한국이 XJ, YJ 생산에 모두 다 미국보다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해도 그래도 미국이 한국보다 비교적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생산을 특화해서 서로 나중에 교역을 하며 그래도 서로 간에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은 XJ를 하나 생산하는데 노동력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노동력 하나를 XJ에 투입하지 않고 만약 YJ에 투입했다면 YJ를 몇 개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0.5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XJ를 하나 생산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은 뭐냐? YJ 0.5개가 되는 겁니다. 0.5개 Y. 그 다음 YJ를 하나 생산하는 데는요. 한국이 노동력이 2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YJ 생산을 포기하고 이 노동력을 XJ에다 투입했다면 몇 개를 생산할 수 있죠? 그렇죠. XJ를 2개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YJ 하나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뭐냐? 바로 XJ 2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계속해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XJ 하나를 생산하는데 10명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XJ 하나를 생산하는 걸 포기하고 이 노동력을 그대로 Y에 투입을 했다면요, 총 내가 몇 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YJ 하나에 4개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럼 10명을 투입하면 2.5개, 여기가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XJ 생산을 포기했을 때 XJ 하나를 생산할 때 10명이 드는데 만약 XJ 하나를 생산하는 걸 포기하고 이 10명을 YJ에 투입했다면 그럼 2.5개 Y가 될 겁니다. 왜? 내가 10명의 사람을 YJ에 여기다 투입하면 YJ는 하나 생산하는데 4명이 필요하니까 총 2.5개가 나오겠죠. 반대로 YJ 하나를 생산하는데 내가 4명이라는 사람이 드는데 YJ 생산을 포기하고 이 4명을 XJ에다 투입했다면 그러면 0.4개 X가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비교 우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요. XJ 하나를 생산할 때 기회비용이 0.5Y개입니다. Y개 0.5개예요. 반면에 미국은요. XJ 하나를 생산하는데 기회비용이 YJ 2.5개예요. 한국과 미국이 XJ를 생산할 때 그때 기회비용을 보면요. 미국이 한국보다 더 기회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XJ 생산에 훨씬 더 저렴한 기회비용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국은 훨씬 더 저렴한 이곳에다가 자신의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비교 우위라고 해요.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요. 한국이 YJ를 하나 생산할 때는요. XJ 2개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죠.
그런데 미국은 YJ 하나를 생산할 때 기회비용이 0.4개예요. XJ 0.4개예요. 한국과 미국의 YJ 기회비용을 보면 어디가 더 쌉니까? 그렇죠.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XJ보다 YJ 생산에 훨씬 더 기회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 YJ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전에 각각 10개를 생산하던 사람이 이제 다시 생산을 특화합니다. 생산을 특화해요. 이번에는 뭐에 의해서 생산 특화하냐면요. by, 아까 전에는 절대 우위론이었죠. 이번에는 비교 우위에 의해서 생산을 특화합니다. 그럼 지금 본 것처럼 한국과 미국이 있을 때요. 자, 한국은 X제에 집중 생산하고 미국은 Y제에 집중 생산을 하겠네요. 자, 해볼게요. 한국은 30명의 노동력으로 X에 집중 투자라면 총 30개가 생산될 거고요. 미국은 140명의 노동력으로 YJ에 집중 투자라면요. 그래요. 하나 생산하는데 4명이 들어가니까 140명을 투자하면 4, 32, 4, 50에서 35개가 총 생산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렇게 자신들이 생산을 특화한 후 비교 우위에 의해서 생산을 특화한 후 이제 뭐합니까? 무역 개시를 하는 겁니다. 무역 개시를 해요. 자,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역 조건은 그냥 X제와 Y제를 1대1로 나눈다, 교환한다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X제와 Y제를 각각 몇 개씩 보유하게 되냐면요. 한국은 최종적으로 15개를 보유하게 되고 15개를 보유하게 되고 그 다음 미국은요 15개, 20개를 보유하게 됩니다. 자, 보면 XJ 합쳐보면 30개, YJ 합쳐보면 35개죠. 그래요. 각각 생산한 걸 교환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보시다시피 무역전에는 각각 10개씩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역 개시 후에는 각각 XJ, YJ를 보유하고 있는 걸 보면요. 원래보다 훨씬 더 각각 모든 나라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한 나라가 모든 재화 생산의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해도 이렇게 기회비용을 따져서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생산을 특화해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결국 모든 나라 둘 다 모두 이익이 된다. 이게 바로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르도는요. 현대 무역이론의 아버지로서 이 비교 우위론을 통해서 다양한 현대 무역이론이 창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기회비용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한국은 미국보다 X제 생산에 노동력이 하나인데 미국은 10개 들어가죠. 그럼 한국은 X제 생산에 미국보다 10배나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Y제는요, 2배만 효율이 많아요. 효율이 좋아요. 상대적으로 X제가 훨씬 더 효율이 좋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것들을 우선 한국이 비교 우위 같다고 하고 나머지는 미국이 비교 우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무역의 발생 원인,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뭐 했냐면요. 여러분, 요거 한 겁니다. 무역의 발생 원인을 지금 다 본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무역이 발생한 원인을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교육 조건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교육 조건이 그냥 1대1로 서로 나눈다. 여기 비교 우위론에서도 교육 조건이 1대1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다라고 가정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럼 현실에서는 이런 교육 조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교역 조건. 교육 조건은 영어로 terms of trade라고 합니다. terms of trade라고 그래서 줄여서 TOT라고도 합니다. TOT. 자, 교육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교육 조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잘 볼게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수출합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 A국이 있고요. 여기에 B국이 있습니다. 그럼 A국이 B국한테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수출해요. 스마트폰을. 그 다음 B국은 A국한테 쌀을 수출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A국이 스마트폰을 수출해요. 그럼 A국이 B국한테 스마트폰을 수출해서 돈을 법니다. 그럼 그 돈만큼 쌀을 사가지고 오면 될 거예요. 그럼 올바른 교육 조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A국의 수출품의 하나당 가격이 있을 겁니다. 수출품 하나당의 가격에다가 내가 전체 수출한 양이 있을 거예요. Q 수출한 양이 있을 겁니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요 금액이 뭐냐? 바로 수출
내가 수출한 총 금액이 될 겁니다. 내가 수출한 총 금액과 자, 내가 비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제품의 가격이 있을 거예요. 수입하는 제품의 하나당 가격에다가 내가 총 수입하는 양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뭐냐? 바로 수입 총 금액이 될 겁니다. 수입 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총 금액과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총 금액이 정확하게 같아지면 그러면 바람직한 올바른 무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요. 바로 교육 조건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 조건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제학에서 조금 더 보기 좋게 이걸 한번 조작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Q 수출분의 Q 수입은요. P 수입제 가격분의 수출제 가격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즉 뭐냐? 교육 조건은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수출제 한 단위 한 개를 수출할 때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나 했을 때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것들을 많이 가져오면요. 굉장히 좋겠죠. 그런 걸 뭐라 그러냐? 바로 교역 조건이 개선되었다라고 합니다. 교역 조건이 개선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품을 하나를 줬을 때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을 많이 가져오면요. 그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좋은 거니까 교역 조건이 개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교육 조건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육 조건이라고 하면요. 바로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육 조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런 자유무역 때문에 교육 조건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요. 이때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보세요. 후진국이 있고요. 여기 선진국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후진국과 선진국이 각각 이제 교육을 하면 교육 조건에 의해서 이 지금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교육 조건이 Q 수출분의 Q 수입 또는 P 수입분의 P 수출이라고 하죠.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 한번 해볼게요. P 수입분의 P 수출. 그 다음 선진국도 교육 조건이 똑같이 P 수입지 하나당 가격분의 수출지 하나당 가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요. 선진국에서 수출하는 상품들은요.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 기기 같은 것들 혹은 철강 같은 이런 굉장히 헤비 인더스트리 같은 거 있죠. 굉장히 중공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후진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들은요. 대부분 이런 1차 산업인 것들이 많아요. 쌀이나 혹은 과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쌀 한 가마니 가격 얼마입니까? 대략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1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 갤럭시에서 만든 스마트폰 한 대당 얼마입니까? 그래요. 최소 100만 원 합니다. 최근에 나온 갤럭시 폴더블은 200만 원을 넘죠. 그럼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봐요. 그럼 보시면요. 일반적으로요. 선진국에서 수출하는 상품들의 가격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후진국에서 수출하는 상품들의 가격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낮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후진국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수출품의 후진국은 쌀이나 과일 같은 걸 수출하죠. 그러면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요. 반대로 이 후진국에서 A국으로 즉 선진국에서 수입해오는 것들의 그 제품의 가격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선진국 입장에서는요. 수출품의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수입품의 가격은 굉장히 낮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후진국은요. 수입품 가격이 크고 수출품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자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아지니까 이 값은 점점 어떻게 되냐? 그래요.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반대로 선진국은요. 수입품 가격은 낮고 수출품 가격은 크기 때문에 이 값은 점점 어떻게 되냐? 커집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적은 이것들이 뭡니까? 그래요. 교육 조건이죠. 교육 조건. 결국에 이러한 자유무역이 계속 진행되면요. 후진국은 교육 조건이 점점 작아져서 즉 계속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돼요. 반대로 선진국은 계속 이렇게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서 굉장한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은 계속 자신들의 자유무역이 나빠지고 후진국은 나빠지고 선진국은 계속 좋아지니까 결국 후진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은 야,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뒀다가는 우리가 괜히 손해만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자유무역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무역에서 우리가 계속 손해를 보면 우리 자국에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다 이러다가 망할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자유무역하지 말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보호무역 이런 것들을 펼쳐야겠다. 보호무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 무역정책이라는 걸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세 번째 무역정책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무역정책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무역정책론.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냐? 그렇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에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바로 쿼터 같은 거예요. 쿼터.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관세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수출 자율 규제라는 것도 있어요. 수출 자율 규제. 이걸 영어로 VER이라 그래요.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여기 여러분 관세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무역정책론은 관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관세라는 건 뭐냐면요.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입품으로 들어올 때 거기 그 나라의 물건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관세는 그래프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해당국의 어떤 제품의 가격과 수량이 있을 때 공급 곡선이 있고요. 이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원래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어떤 가격이냐면 국내 가격이요. 수입품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니까 일반적으로 가격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원래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원래 가격이었어요. 그러면 원래 이 가격에서는요. 공급자는 얼마만큼 공급하려고 하냐? Q0만큼 공급하려고 하고요. 이 가격에서 수요자, 소비자는요. 바로 Q1만큼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요.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요 초과 수요가 뭐냐? 바로 요 아래쪽에 요만큼의 크기, 요만큼의 크기가 바로 Q0에서 Q1까지죠. 여기가 바로 수입량이 됩니다. 근데 무슨 수입량이냐? 관세 부과 전 수입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에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는요, 이만큼 수입량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요. 그 세금을 부과한 것만큼 물품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만큼 정부가 관세를 부과했다고 해보죠. 그럼 보면 바로 요 크기가 뭐냐? 요게 바로 관세가 됩니다. 관세. 그러면 관세 부과 후의 가격이 요거라고 해볼게요. 관세 부과 후의 가격.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예전보다 올랐죠.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요, 예전보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금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Q2까지 생산하려고 하고요.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가격이 비싸져서 Q3만큼 소비하려고 합니다.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바로 여기 있죠. 요 파란색. 요만큼이 뭐냐? 요만큼이 바로 여기가 관세 부과 후 수입량이 되는 겁니다. 관세 부과 후 수입량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주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의 제품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비량도 줄고 대신에 국내 기업들의 생산량은 늘어났네요. 자 이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뭐냐? 자 요만큼 보이시죠? 네. 여기 위쪽에 삼각형 여기. 자 요만큼이 뭐냐?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는 최초보다 줄었어요. 최초의 소비자 잉여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이 큰 삼각형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파란색 삼각형으로 줄은 겁니다. 소비자 잉여는 감소했어요. 소비자 잉여는 감소했습니다. 반면 생산자 잉여는요. 최초에는 여기 보시는 이 조그마한 삼각형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가격으로 바뀌면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요만큼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면 보시다시피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수입되는 양이 요만큼이죠. 근데 하나당 지금 관세를 요만큼 부과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그리는 빨간색 여기 사각형 보이시나요? 요건 뭘 것 같아요? 요거는 바로 정부의
정부의 관세 수입이 됩니다. 관세 수입이 돼요. 정부가 요만큼 수입하는데 하나당 요만큼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요만큼이 뭡니까? 정부의 관세 수입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까만색 옆에 보면 요 지금 제가 조그만한 검정색 삼각형을 그리는 거 보이십니까? 요거 그 다음 여기도 보면 요 부분 요 부분 요거 여러분 요 검정색 두 부분 여기랑 여기에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사회적 후생 손실이 됩니다. 사회적 후생 손실. 이게 dead weight loss가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관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 요 그래프에 해당 소비자 잉여가 어디쯤이고 생산자 잉여가 어디고 사회적 후생 손실이 어디고 정부의 관세 수입이 어딘지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기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무역정책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세는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잠깐 하나만 언급하면 쿼터는요, 수입량을 정하는 겁니다. 수입량을 제한하는 거. 수입량 자체를 수입량을 제한하는 거예요. 요게 쿼터입니다. 수출 자유 규제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수입량 제한하는 게 쿼터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역정책론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번 보면요. 이제 무역 자유화입니다. 이렇게 무역 정책론을 펼쳐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다 보면요. 결국 역사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마지막 결말은 뭐냐?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무역 자유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마지막 무역 자유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해요. 무역 자유화인데요. 이거는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역 자유화에 진행되는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흔히 말하는 FTA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유무역지대라 그러죠. 자유무역지대. 그래서 첫 번째 무역 자유화의 단계는 자유무역지대 FTA입니다. 이게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관세 동맹이라는 게 발전하게 되고요. 여기서 좀 더 무역 자유화가 진행되어서 발전이 되면요. 이번에는 공동시장까지 갑니다. 공동시장. 그러다가 가장 극단적인 무역 자유화, 가장 발전이 큰 게 뭐냐? 바로 경제 동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경제 동맹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유럽연합 EU입니다. 그럼 공동시장은요. 유럽연합 이전에 유럽이 EC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공동시장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는 그냥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암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제무역론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론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파트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무역의 발생 원인,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비교 우위에서 요 기회비용을 잘 구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교역 조건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역 정책론에서는 관세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국제무역론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